까마귀 부인을 찾은 사내. 옛날 호남 지역에 어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이 무척이나 가난하였지요. 관리가 될 시험을 치르러 서울에 나갔으나 낙제하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여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지 행세를 하며 가는 것도 부끄러웠지만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오왕묘라는 사당으로 들어가서 잠깐 쉬었는데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분노의 말을 털어놓으며 신령 앞에 호소한 다음 복도로 나와 마루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누군가 그의 곁에 와서 그를 데리고 오왕의 앞으로 나가 꿇어앉히며 말하였지요. 흑의 부대에 결혼이 한 명 생겼으니 이 사람을 보결로 입대시켰으면 좋을 듯합니다. 오왕은 허락하였지요. 이리하여 즉시 제복인 검은 옷을 내어주었습니다. 어용이 그 검은 옷을 입자마자 몸이 까마귀로 변하여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지요. 주변을 살펴보니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모여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섞여 날아가다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배의 돛대 위에 각자 내려앉았지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까마귀들에게 먹이와 고깃덩이를 던져주었습니다. 어용도 그 무리에 섞여서 다른 까마귀의 흉내를 내어보았더니 곧 배가 불러왔습니다. 배가 부르니 무엇보다도 만족스러웠지요. 그 후 2, 3일이 지나자 오왕은 어용이 혼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애초롭게 생각하여 한 마리 암놈을 짝지어 주었습니다. 죽청이라는 까마귀였지요. 어용과 죽청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어용은 먹이를 구하러 가는데 금방 익숙해져 조심하는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었지요. 죽청은 항상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으나 어용은 죽청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인들이 호숫가를 지나다가 장난삼아 화살을 쏘았는데 그것이 어용의 가슴에 정통으로 맞게 되었지요. 죽청이 그를 이끌고 달아나서 겨우 사람에게 붙잡히는 것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까마귀 떼들은 크게 노하여 날개를 퍼덕거려 호수의 물결을 일으켰지요. 그러자 거센 파도가 일어 배를 모조리 전복시켜 버렸습니다. 죽청은 손수 먹이를 구해다가 어용에게 먹게 하였으나 어용의 상처는 깊어지고 회복되지 못하여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꿈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하자 어용은 오왕묘 마루 위에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마을 사람들은 어용이 오왕묘 안에서 죽어있는 것을 보았지만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몸을 만져보니 아직 차갑지는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와서 돌보며 어찌된 까닭인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금 깨어난 어용으로부터 자세한 내력을 듣고 모두가 여비를 마련해 주어서 그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어용은 서울 가는 길에 다시 그곳을 지나며 오왕묘에 참배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많은 음식들을 장만해 가지고 까마귀들을 불러 모아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죽청이 여기 있으면 남아주기 바란다 하고 말하였지요. 식사가 끝나자 까마귀 떼들은 모두 날아서 사라져 버렸고 끝내 죽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용은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 다시 오왕묘에 들러서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또 마시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여 까마귀 무리에게 내주었지요. 그날 밤은 동정호 근처 마을에 배 한 척을 빌려 그 안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출발하리라 생각하며 등잔불을 켜고 자리에 앉으려니까 벼랑간 탁자 앞에 새처럼 날아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였는데 그 여인이 방긋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어용이 놀라 누구냐고 묻자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 죽청을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어용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어찌 여기까지 오게 되었냐고 물었지요. 저는 지금 한강의 신녀가 되어 좀처럼 고향에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앞서 까마귀의 사자가 2차례나 찾아와서 당신의 깊은 정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만나 뵙고 싶어 이렇게 길을 떠나온 것이지요. 어용은 마치 몇 해를 두고 이별했던 부부가 다시 만난 것처럼 그리웠던 애정과 기쁨으로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어용은 죽청과 함께 남쪽 고향으로 가려 했으나 죽청은 어용과 더불어 서쪽 한강으로 가기를 원하여 좀처럼 두 사람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배 위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용이 눈을 떠보니 죽청은 이미 일어나 있었고 주위를 둘러보자 누운 자리는 배 가운데가 아니라 훌륭하고 널따란 대청 마루였으며 커다란 등불이 휘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죽청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한양입니다. 저희 집은 따지고 보면 당신의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남쪽 고향으로 돌아가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식탁을 앞에 놓고 부부가 마주 앉아 아침을 나누었지요. 어용이 자기의 하인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배에 있습니다. 그로부터는 낮이나 밤이나 성대한 연애와 즐거운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었으며 환락에 도취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공이 잠에서 깨어나자 배는 이미 한양에 와 있으므로 깜짝 놀랐지요. 하인들은 주인 어용을 찾았으나 아무리 해도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공은 할 수 없이 돌아가려고 했으나 닷줄이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인들과 함께 배를 지키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며칠 뒤 어용은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죽청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가족들과는 영영 인연이 끊어지고 말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대는 나와 부부가 되었는데 나의 집에 가본 일이 없으니 한 번쯤 집에 같이 가는 것이 어떤가? 죽청이 대답하였지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설사 간다고 해도 당신 댁에는 엄연히 정실 부인이 계실 터인데 저를 어찌 하시겠단 말입니까?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저를 여기에 두고 이곳을 당신의 별장으로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어용은 이곳까지 너무 길이 멀어 자주 내왕하기가 어려운 것이 유감이라 했습니다. 그러자 죽청은 검은 옷을 끄집어내며 말하였지요. 당신이 전에 입으셨던 검은 옷이 아직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으실 때 이 옷을 입으시면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입으셨던 검은 옷은 얼마든지 또 벗겨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여 산의 진미에 성찬을 만들어 놓고 어룡을 위하여 송별연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연회도 끝나고 자리에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어용의 몸은 이미 처음에 탔던 배 속에 와 있었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본래 배를 고용했던 동정호의 기슭이었습니다. 사공도 하인들도 그대로 있었지요.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신기한 꿈에 깜짝 놀랐으며 어용을 향하여 어디에 가 있었냐고 물어도 그는 아직 잠에 덜 깬 사람처럼 아무 대답 없이 혼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베갯 머리에 놓여있는 보자기를 끌러보자 죽청이 보내온 새 옷과 신발, 검은 옷이 깨끗하게 개켜 들어있었지요. 어용이 자기 허리에 찬 무거운 물건을 더듬었을 때 자수로 예쁘게 만든 전대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열어보니 전대 속에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어느덧 반년이 지나자 어용은 한양에서 지냈던 옛날이 그리워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살그머니 검은 옷을 끄집어내어 입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허리 양옆에 날개가 달린 듯 벼랑간 허공을 날아올랐지요. 두어 시간 뒤 몸은 이미 한강 위에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아래를 살펴보니 외로이 떠 있는 섬에 훌륭하게 솟은 2층 저택이 보이므로 그곳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시녀들은 이미 이용을 보고 추인 영감님 오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이윽고 죽청이 나와서 시녀들에게 분부하여 어용의 검은 옷을 벗기도록 했습니다. 마침 좋은 시기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해산할 때가 오늘 내일로 닥쳐왔어요. 어용이 농담투로 말했습니다. 태생인가 아니면 난생인가? 지금 저는 신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과는 다릅니다. 며칠이 지나자 과연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꺼운 포피에 쌓인 큰 알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깨보니 어린 아들이 나왔지요. 어용은 기뻐 이름을 한산이라고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한강의 신녀들이 모두 와서 옷과 진귀한 보물을 선물로 내어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녀들이 돌아간 뒤 어용은 저희들은 누군가 하고 물었지요. 모두가 저의 동료지요. 몇 달이 지난 뒤 죽청은 배 한 척을 준비하여 어용을 고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배는 돛대도 노도 사용하지 않고 저절로 달리는 배였지요. 그 후 어용은 죽청이 있는 한양에 자주 내왕했습니다. 아들 한산은 성장함에 따라 더욱 아름다운 소년이 되었지요. 어용은 아들을 둘도 없이 애지중지 사랑했습니다. 어용의 아내는 자기의 몸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항상 괴로워하다가 한산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하므로 어용은 그런 사실을 죽청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청은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아들을 아버지와 함께 본댁에 보낼 것을 승낙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데리고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용의 아내와 씨는 한산을 자기가 낳은 아들 이상으로 사랑했으므로 3개월이 지나 1년이 되었는데도 한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걸린 병으로 앓던 한산이 감쪽같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화 씨는 정녕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한없는 슬픔에 빠졌지요. 어용은 곧바로 한양으로 달려가서 죽청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죽청의 별장으로 들어가자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 한산이 침대 위에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자고 있었지요. 죽청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어기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기에 어린 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불러온 것입니다. 어용은 화 씨가 한산을 너무 사랑하여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를 하나만 더 낳거든 한산을 보내드리시오. 이리하여 다시 1년이 지나자 죽청은 한꺼번에 사내 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은 한생이라고 했고 딸은 옥패라고 이름 지었지요. 어용은 마침내 한산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어용은 1년에 서너 차례 내왕하고 있었으나 오가기가 불편하다고 하여 한 가족이 한양으로 이사해 오고 말았지요. 훗날 어용의 아내 화씨가 죽었을 때에는 한생과 동생 옥패도 어린 상주로서 장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화씨의 장례식이 끝나자 한산은 집에 남아 있었으나 어용은 한생과 옥패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12토막의 물고기. 옛날 어느 어촌 마을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부가 예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부는 고기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졌지요. 그러자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오늘은 참 재수가 좋군.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잡혔으니 말이야. 어부는 물고기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고기가 입을 열었지요.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드릴게요. 어부는 말을 하는 물고기가 겁이 났습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놓아주었지요.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곳에 그물을 던지세요. 어부는 물고기가 알려준 곳에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지요. 다음날 어부는 다시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놓아준 물고기가 또 그물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 2번이나 잡히다니 아무래도 죽을 운명인가 봅니다. 나를 잡아가세요. 부엌에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토막을 치십시오. 12토막을 내어 당신 부인과 당신 집에서 기르는 말과 개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각각 3토막씩이요. 나머지 3토막은 집 가까이 있는 밭에 심으세요. 어부는 물고기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에서 물고기가 시키는 대로 12토막으로 잘랐지요. 어부는 3토막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과 개에게 각각 3토막씩을 주고 텃밭에 3토막을 심었지요. 1년 뒤에 어부의 아내는 새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같은 날 공교롭게도 말과 개가 새끼를 낳았지요. 말은 망아지 3마리, 개는 숫사자 3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텃밭에는 긴 나무 자루 끝에 날이 선 뾰족한 쇠붙이가 달린 창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모두 새 자루였지요. 세월이 흐르고 새 쌍둥이 아들은 어느덧 20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집을 떠나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너희들끼리 여행을 하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러니? 그만한 고생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을 타고 창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사자도 데리고 가고요.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알겠지? 새 아들은 곧 집을 나섰지요. 저마다 말을 타고 창을 손에 쥔 채 사자를 몰고 갔습니다. 얼마 뒤 갈림길에 다다랐지요. 마지가 2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자. 그랬다가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마지는 가운데, 둘째는 왼쪽 길, 막내는 오른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마지는 숲길을 쉬지 않고 걸었지요. 산이 깊어서인지 인가가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주일 만에 산골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림자를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그 마을에는 기가 큰 탑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마지는 마을 어귀에 있는 집에 대문을 두드렸지요. 젊은 여인이 대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집이 누추한데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안으로 드시지요. 마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는 여인이 마음에 들었지요. 다음날 아침 그곳을 떠나자니 왠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며칠 더 쉬어가도 되겠느냐고 말하였지요. 여인이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마지는 며칠을 지내는 동안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마지는 그 여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여인은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지요. 두 사람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지는 아내에게 물었지요. 마을에 있는 탑에 대해 아는 게 있어? 모르겠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도 있었다니 아마 100년 이상 되었을걸요? 그 탑은 죽음의 탑이라고 불립니다. 탑을 구경하러 간 사람들 가운데 살아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 탑에 얼씬거리지도 않아요. 모험심이 강한 마지는 그 탑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마지는 사자를 몰고 탑으로 갔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나? 마지는 문을 두드려 보았지요. 탑 안에서 마귀 할멈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요? 먼 고장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탑을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공짜 구경을 시킬 수야 없지. 나랑 싸워 이겨야 하네. 좋습니다. 잠깐. 나는 사자가 신경이 쓰이네. 사자를 묶어두지 않으면 시합을 할 수 없다네. 내 머리칼을 줄 터이니 사자를 묶게나. 좋을 대로 하십시오. 마지는 머리칼 한 가닥으로 사자를 묶었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싸움이 길어질수록 마지에게 불리했습니다. 마귀 할멈은 지칠 줄 모르고 마지를 공격하였지요. 궁지에 몰리자 마지가 소리쳤습니다. 사자야, 나를 구해다오. 사자는 마귀 할멈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 할멈이 소리쳤지요. 머리카락, 쇠사슬로 변해라. 그러자 정말 머리칼이 쇠사슬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중에 떠 있던 사자는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마지는 기진맥진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마귀 할멈은 마지를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마지의 머리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지요. 마귀 할멈은 마지의 시체와 머리를 탑 아래에 있는 지하실에 내던졌습니다. 지하실 안에는 산처럼 시체들이 쌓여 있었지요. 1년 뒤 둘째와 막내는 갈림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지가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요. 그러나 마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막내에게 말하였지요. 내가 큰형을 찾으러 떠날 테니 너는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둘째는 막내를 집으로 보내고 가운데 길로 갔습니다. 길을 떠난 지 일주일 만에 산골 마을에 다다랐지요. 마지가 머물렀던 마을이었습니다. 둘째는 마을 어귀에 있는 집에서 일주일 동안 묵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 여자와 부부가 되었지요.
어느 날 밤 둘째는 아내에게 탑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내는 탑에 대해 아는 대로 대답하였지요. 둘째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 이 마을에 창을 손에 쥐고 말을 탄 젊은이가 온 적이 없었소? 사자도 몰고 다니지요? 그렇소. 제 집에서 일주일 있다가 저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뒤 탑을 구경하러 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다음 날 날이 밝자 둘째는 사자를 몰고 탑으로 갔습니다. 둘째는 마귀 할멈을 만났지요. 마귀 할멈의 요구대로 머리칼 한 가닥으로 사자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한판 싸움을 벌였지요. 하지만 둘째도 마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막내는 둘째마저 돌아오지 않자 집을 떠났습니다. 산골 마을에 도착한 막내는 마을 어귀에 있는 집에서 머물다가 주인 여자와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였지요. 그는 아내에게 탑에 대해 알아낸 뒤 자기 형들을 본 적이 있나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들이 자기와 부부가 되었다는 것과 탑을 보러 갔다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지요. 다음날 아침 막내는 사자를 몰고 탑으로 갔습니다. 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나랑 싸워 이겨야 하네. 좋아요. 싸우기 전에 사자를 묶어두라고. 마귀 할멈은 자기 머리칼 한 가닥을 뽑아 막내에게 주었지요. 막내는 그것을 사자를 묶는 척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신발로 짓밟아 버렸지요. 막내는 창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막내가 지치자 마귀 할멈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자야, 나를 구해다오. 사자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날렸지요. 마귀 할멈이 코 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머리카락 쇠사슬로 변해라. 이 소리를 내뱉기 무섭게 마귀 할멈은 뒤로 벌렁 자빠졌습니다. 사자가 덮친 것이었지요. 마귀 할멈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를 살려주면 당신의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줄게. 막내는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는 마귀 할멈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지요. 형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서 안내해라. 헛된 수작을 부리면 숨통을 끊어놓겠다. 마귀 할멈은 막내를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실 한가운데 머리 없는 시체들이 높다랗게 쌓여 있었습니다. 막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마귀 할멈에게 말했지요. 뻔뻔스럽구나. 형들을 이리 죽여놓고 네가 살아남을 줄 알았느냐? 안심해라. 내가 너희 형들을 살려놓으마. 부엌에 가면 기름이 담긴 병이 있을 것이야. 그 병에서 기름을 꺼내 잘린 목에 바르거라. 그리고 머리를 붙이면 네 형들이 살아날 것이야. 그 방법으로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살릴 것이니 그리 알거라. 그건 안 된다. 너희 형들만 살리고 돌아가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막내는 끝까지 반대하는 마귀 할멈을 살려둘 수가 없었지요. 사자를 시켜 물어 죽였습니다. 막내는 부엌으로 가서 기름병을 가져왔지요. 산더미 같은 시체들의 목에 일일이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지요.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그들 가운데 두 형을 보았지요. 삼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걸어 나왔지요. 그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옛날 프랑스의 아서 왕에게는 최고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원탁의 기사들이었지요. 랑발은 원탁의 기사들 가운데 가장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을 내릴 때마다 랑발은 빠져 있었습니다. 랑발은 서운함에 사로잡혀 왕궁을 빠져나가 홀로 헤매곤 하였지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랑발은 숲속 풀밭에 누워 아서 왕에 대한 원망을 가라앉히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타나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인 아씨가 당신을 모셔오라 하십니다. 주인 아씨 계신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의 미모에 감탄한 랑발은 생각할 것도 없이 여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잠시 후 은빛으로 빛나는 천막이 나타났지요. 천막 안에는 눈부신 여인이 있었습니다. 랑발은 눈이 멀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랑발, 나는 오로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기사답게 행동하는 한, 난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오로지 나만을 생각해야 해요. 랑발은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우리 사랑에 대해 말해서는 안 돼요. 한 명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 사랑은 영원히 끝이에요. 랑발이 말했습니다. 맹세하오. 절대로 말하지 않겠소. 여인은 랑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지요. 이 반지가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보고 싶으면 이 반지를 한 번만 살짝 돌려주세요. 그럼 내가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눈에만 내가 보일 겁니다. 여인은 랑발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랑발의 마음에 뭐라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넘쳤지요. 여인이 베일로 랑발을 감싸자 랑발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랑발은 곧 정신을 차렸지요. 천막도 아름다운 여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을 꾼 것 같았지요. 손의 반지만이 꿈이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뒤 랑발의 인생이 바뀌었지요. 왕궁의 기사치고 랑발의 도움을 받지 않은 기사들은 없었습니다. 랑발은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았지요. 어느 날 아서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모두 아름다운 여인과 팔짱을 끼고 나타났는데 랑발만이 혼자였지요. 왕비가 물었습니다. 외로움을 즐기시나요? 랑발은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가슴 속의 여인에게 빠져 있답니다. 혹 그 여인이 못생겨서 데려오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어떤 여인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잡지는 못할 겁니다. 왕비는 몹시 불쾌하였지요. 아서 왕에게 가서 랑발의 오만함을 전했습니다. 아서 왕도 기분이 나빠져 랑발을 불렀지요. 자네의 여인이 왕비보다 아름다운가? 랑발도 기분이 나빠져 왕을 쏘아 보았습니다. 예, 왕비님보다 100배는 더 아름답지요. 아서 왕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눌렀습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리다니? 죽어 마땅하나 네 뻔뻔스런 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용서하겠다. 랑발은 그때서야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했습니다. 랑발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지요. 아서왕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증거를 보여라. 마법의 반지를 돌려보란 말이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돌리고 또 돌려도 여인은 나타나질 않았지요. 랑발은 절망에 사로잡혔으나 비겁하게 도망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아서 왕과 왕비 그리고 기사들과 귀족 부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쳤습니다. 내 마음속의 여인은 아서 왕의 궁전에 있는 어떤 여인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말 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둘이나 나타났습니다. 숲속에서 랑발을 천막으로 이끌었던 여인들이었지요. 그리고 곧 랑발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말을 타고 달려왔는데 이 세상의 어떤 여인도 그 아름다움을 따를 수가 없었지요.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인은 맑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내가 바로 랑발을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인정한다면 나를 사랑한 랑발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서 왕과 왕비는 랑발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말 머리를 돌려 왕궁을 떠났지요. 랑발이 그 뒤를 쫓아가며 애원했습니다. 내 경솔함을 용서해 주시오.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랑발은 계속해서 애원하며 쫓아갔습니다. 그때 강물이 세차게 밀려오더니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날뛰었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요. 물살이 당신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랑발은 여인을 따라 강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랑발에게 손을 뻗었지요. 그리고 자신이 사는 요정의 나라로 랑발을 데려갔습니다. 여인이 사는 나라는 바로 아발론이었습니다. 신이 내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아발론에 갈 수 있었지요. 랑발이 가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아발론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망해버린 부자.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인정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지요. 부잣집에는 매일같이 친척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며 친척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었지요. 가까운 마을 사람들도 부잣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부잣집은 매일같이 잔치집처럼 분주하고 떠들썩하였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부잣집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나쁜 일이 자주 생기면서 기울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부잣집의 어린 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그 많던 재산은 온데간데 없고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집안은 폐허처럼 되어버렸지요. 집이 망하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구나.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친척들도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아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지요. 그는 마지막 남은 집을 팔아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사고 팔면서 장사하는 법을 배웠지요. 아들은 장사로 큰 성공을 거두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만하면 고향에 돌아가도 되겠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옛날 아버지가 팔아버린 땅을 도로 사들여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지요.
아들은 그동안 모은 돈 꾸러미를 몇 마리 나귀 등에 나누어 얹고 비단, 인삼 같은 값진 물건도 꾸렸습니다. 짐을 실은 나귀들은 짐꾼들이 몰았지요. 옛날 부잣집 아들이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온 소식이 들렸습니다.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은 큰 경사라도 맞은 듯이 웅성웅성 되었지요. 떡과 음식을 하고 그를 맞이할 채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서 부잣집 아들 일행으로 보이는 행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짐꾼 일행이 보이자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은 동구 밖까지 마중을 나갔지요. 그러나 기다리던 부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마을 사람들이 어찌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누더기 옷을 걸치고 일꾼들 틈에 끼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누더기를 걸친 그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지요. 한 친척이 그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큰 부자가 된 분은 오지 않으시는 것이오? 예, 주인님은 뒤에 오고 계십니다. 그는 뒤로 달려가 또 물었습니다. 부자가 된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님은 앞에 계십니다.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은 짐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서야 부자가 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오. 우리를 잊으셨소? 잊기는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우리를 따돌리는 것이오? 당신들이 나를 기다린 이유가 무엇이오? 그거야, 당신의 금이 환영을 축하하는 게 아니겠소? 그것이 아니라 저기 나귀 등에 실린 금은 보화를 환영하는 것이지요. 당신들은 내가 부자였을 때만 아는 척을 하고 내가 가난할 때에는 도와주기는커녕 없인 여겼지요.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을의 근심 거리. 주천은 오나라의 파양태수였던 주방의 아들입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버릇없이 자라 망나니가 되었지요. 성질이 사납고 거칠어 아무에게나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주처의 고향 사람들은 백성들을 해치는 세 가지 해로운 것, 즉 삼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 마을 강 속에 사는 교룡이었지요. 교룡은 모양이 뱀과 같고 넓적한 네 발이 있다고 믿었던 상상의 동물입니다. 물속에 살고 큰 비를 만나면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룡이 사람들을 마구 잡아먹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근심거리였던 것이었지요. 둘째는 산속에 사는 호랑이였습니다. 이 호랑이는 사람들을 해치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기 때문에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지요. 세 번째는 성곽 서쪽에 사는 주처였습니다. 사람들은 주처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주처라며 머리를 흔들었지요. 어느 날 주처와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고을의 근심거리인 삼해를 없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지. 주처에게 호랑이와 교룡을 해치우라고 하는 것이야. 주처가 호랑이 교룡과 싸워 이기든 잡아먹히든 삼해 가운데 하나둘은 사라지겠지. 마을 사람들은 주처를 꼬드겨 호랑이 교룡과 싸움을 벌이게 했습니다. 주처는 먼저 호랑이를 해치우고 강 속에 뛰어들어
교룡과 맞붙었지요. 이 싸움이 어찌나 치열했는지 사흘 밤낮을 엎치락 뒤치락하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흘이 지나도 주처가 돌아오지 않자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주처가 죽었나 봐. 우리 고을의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되었군. 앞으로 주처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잖아. 알터니가 다 빠진 것 같구나. 이때 주처는 교룡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마을로 들어섰다가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죽길 바랄 정도로 큰 근심거리였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여태껏 제 멋대로 살아왔구나. 주처는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을 떠나자. 그것이 마을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야. 주처는 마을을 떠나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처는 이름난 학자인 육군 형제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육기는 외출하여 없었고 육군 혼자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주처는 육군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저는 그동안 헛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잘못을 고치고 새 사람이 되고 싶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유근은 손을 내저으며 말하였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고 앞길이 장장한걸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뜻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처는 유군의 충고를 받아들여 잘못을 고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으며 공부에 힘써 관리들을 탄핵하는 어사가 되었지요. 그리하여 충신 효자로서 그 이름을 널리 떨쳤다고 합니다. 충성스런 필부. 옛날 신라 태종 무열왕 때 충신 필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와 지혜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절개가 굳어 일찍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백제와 고구려와 말갈이 서로 동맹을 맺고 신라를 치려고 노리고 있어서 나라가 몹시 위태로웠습니다. 태종 무열왕은 중상스란 신하인 필부를 고구려와 국경 지대에 있는 칠중성의 현령으로 삼았지요. 태종 무열왕은 필부를 그곳으로 보내면서 간곡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대를 믿고 보내오. 칠중성은 워낙 외로운 성이지만 예로부터 아주 요긴한 곳이오. 공이라면 능히 그곳을 지켜줄 것이오. 공은 부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주길 바라오. 예, 목숨을 바쳐 지키겠사옵니다. 칠중성의 현령이 된 필부는 거듭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먼저 성벽을 보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튼튼하게 고쳤지요. 그리고 부지런히 군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모든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듬해 7월 태종 무열왕은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백제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고구려는 더더욱 신라를 미워하여 그해 10월 군사를 일으켜 국경을 넘어 들어왔지요. 물 밀 때 들어온 고구려의 군사들은 먼저 칠중성을 에워싸고 맹렬한 기세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적군의 고함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하고 화살이 성 안까지 비오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성 문을 닫고 굳게 지켜라. 날마다 전쟁이 벌어졌지만 어느 쪽도 물러나지 않은 채 20일이나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적의 장수는 이렇게 생각하였지요. 이거 안 되겠군. 모든 군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 성을 빼앗기가 어려울 것 같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군사들만 다칠 것 같으니 그만 물러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 무렵 성 안에 두 마음을 품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바로 데네마 비삽이라는 자였지요. 그는 적장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지 마시오. 지금이 기회라오. 성 안에는 식량도 바닥나고 군사들의 힘도 약해졌소. 한 번 더 크게 공격을 한다면 신라군은 반드시 항복을 하고 말 것이오. 이 말을 들은 고구려군은 다시 맹렬하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필부는 이번에도 죽기를 무릅쓰고 힘껏 싸웠지요. 마침내 필부는 역적 비삽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놈, 너는 나라의 은혜를 입어 벼슬에 올라 온갖 영화를 누려오지 않았느냐? 굶주린 백성들은 오히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 이제 와서 딴 뜻을 품다니 천하의 역적이로구나. 필부는 비삽의 목을 베어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 높여 외쳤지요. 충신은 죽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바람 앞에 등불이 된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자. 나라의 운명이 오직 이 싸움에 달려있다. 부상을 당한 군사들은 앞을 다투어 아픈 몸을 일으켜 칼을 들고 활을 쏘며 싸웠습니다. 이렇게 사력을 다해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지요. 워낙 오랜 전쟁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미 반 이상이 죽거나 큰 부상을 당하여 더 이상 적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은 바람을 이용해 불을 넣고 끝내 성벽을 넘어 쳐들어오게 되었지요. 필부는 얼마 남지 않은 부하들과 더불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런데 비오듯 무섭게 쏟아지는 화살에 온몸이 뚫려버리고 말았지요. 태종 무열왕은 필부의 안타까운 죽음을 전해 듣고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찬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조선시대 무신 최윤덕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일찍 어머니를 여인 최윤덕은 변방에서 근무하던 아버지와 떨어져 남의 손에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힘이 세었던 그는 활을 잘 쏘아 사냥을 가면 어른들보다도 짐승들을 더 많이 잡았지요. 어느 날 어린 윤덕이 소에게 꿀을 먹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풀을 뜯고 있는 소를 잡아 먹으려고 달려들었지요. 윤덕은 빠르게 가지고 있던 활을 호랑이의 머리를 향해 당겼습니다. 화살을 맞은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윤덕을 길러주던 사람은 이 일을 매우 신통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윤덕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지요. 우리 윤덕이의 재주가
그리 신통하단 말이냐? 즉시 아들의 무예를 시험해 본 아버지는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에게 무술을 가르쳤습니다. 최윤덕은 21살 때 벼슬길에 나갔지요. 어느 해 영해 지방의 왜적들이 출몰하자 최윤덕이 아버지를 따라 출전하였는데 쏜 화살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적의 가슴을 꿰뚫곤 했습니다. 이런 윤덕의 공로가 알려지자 태종은 직접 궁궐로 그를 불렀지요. 정말 용맹스럽구나. 그대를 훈련관에 임명하노라. 훈련관이 된 최윤덕은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허물어진 성터가 없는지 샅샅이 찾아내어 보수하도록 해라. 안팎을 철저하게 수리해야 한다. 군량 및 창고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는지 검사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는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방비를 게을리하지 말라. 적은 예고 없이 쳐들어오는 법이다. 그러니 그때를 대비하여 완벽한 훈련을 해야만 한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많은 훈련과 연습을 부하들에게 시켰습니다. 이른 새벽과 늦은 밤을 가리지 않아 군사들의 손에 물집이 생기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지요. 차츰 최윤덕이 훈련시킨 군사들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면서 책임감이 강해지고 자기의 임무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최윤덕의 벼슬은 계속해서 높아졌지요. 최윤덕은 싸움터로 나가면 무섭기 짝이 없는 엄한 장수였으나 고을로 나가면 너무나 너그럽고 인자한 원님이었습니다. 또한 검소하고 청렴하여 백성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었지요. 최윤덕이 평안도 도절 제사와 안주 목사를 겸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란 일을 끝내면 농부 차림으로 관사 뒤에 있는 밭에 나가 직접 채소를 심고 가꾸었지요. 원님을 뵈러 왔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최윤덕에게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원님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럴 때면 그는 공손하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저쪽 관사에 계실 겁니다. 그러고는 샛길로 뛰어가 옷을 갈아입은 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곤 하였지요. 태안 군수로 있을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윤덕의 화살통이 너무나 오래되어 볼품없이 낡아 있었지요. 그래서 한 대장장이가 관청에 쇠를 가져다가 멋있게 고쳐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최윤덕은 당장 그 대장장이를 불렀지요. 이게 다 무엇이냐? 이 장식을 당장 떼어내도록 하라. 쇠 조각은 조금밖에 안 썼습니다.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것을 왜 그러시는지요? 썩 떼어내지 못할까? 최윤덕은 즉시 그 자리에서 장식을 떼어내게 했습니다. 이건 도둑질이다. 작고 하찮은 물건이라도 관청의 모든 물건은 나라의 것이지. 나라의 것을 어찌 원님이라고 함부로 쓴단 말이냐? 그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모르느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장장이는 원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심 없는 그 마음이 모두 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대장장이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지요.